중국에 대해서 34% 상호관세 나오면 그때 맞춰서 똑같이 뭔가를 소극적으로 훨씬 대응을 할 거라 예상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얘기 나오자마자 그날 바로 제일 먼저 캐나다, 유럽도 막 가만 안 있겠다 막 승질내는데 조용하던 중국이 나와갖고 먼저 그냥 트럼프 뺨을 쫙 때린 거예요. 말도 없이. 그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죠. 자, 이번엔 왜 그랬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참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지금 보면 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뭐 틱톡을 뭐 순순히 우리 미국한테 넘기면은 내가 조금 관세 봐줄 수도 있지, 트럼프가 계속 뒷말을 했는데 그것도 절대 우리 그런 얄짤도 없다,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세게 중국이 나왔다는 거죠. 이례적인 중국의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두고서 미국 측에 대해서 조기 협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네가 그렇게 세게 나오면 우리 중국이 가서 다른 나라처럼 좀 앞으로 좀 잘해보자 막 안달이 나가지고 가서 뭐 손 싹싹 빌면서 뭐 약한 모습 보일까봐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리고 그거를 왜 제일 먼저 보여주냐, 다른 나라하고 분위기를 잡으려고. 지금 미국을 트럼프도 항상 더 속으로는 엄청 쫄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부 다 와가지고 그래가서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네요, 미국에다 공장 지을게요 하면은 그때는 트럼프하고 일가족이 다 그 측근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생중계 하면서 소프트뱅크, 손희정이나 우리나라 정의선 씨, 손정이나 정의선, 현대차 다 앞에다가 놓고 박수 쳐주면서 보시면 정말 현대는 대단한 공장이고 너무 막 앞에다가 막 국가 귀빈, 다른 나라 대통령 정상이 와도 그렇게까지 쫙 뒤에 배경 트럼프랑 막 그 측근들 부통령까지 일렬로 서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렇게 띄워주죠. 그러면서 이야 정말 내가 이 현대는 엄청나게 챙길 거예요 막 이러면서 띄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관세 가지고 정말로 한번 죽든 살든 해보자 하면은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도 욕을 많이 먹으면서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자기도 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 가만 안 둬, 너 폭력 쓸 거야 내가, 이러면은 무서워갖고 아 형 왜 그래, 나 공장 지어줄게 미국에, 이러기만 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기만 원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기축통화의 패권 과도기로 넘어갔는데 마가파들은 그것도 몰라. 세상이 변했다는 걸. 그래서 예전처럼 안 하고 각자 도생할 길을 지금 살려고 합니다. 물밑에서. 누가 지금 그 다음에 미국이 관세 때문에 관세를 올려갖고 그렇게 많이 물건을 사주던 걸 안 사주면 그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어딥니까? 중국이잖아요. 맞죠? G2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미국이 니네 서운하게 하냐? 내가 좀 챙겨줄게 나오면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눈치 보면서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고개 숙이긴 너무 싫은데 저 그래봤자 하나 해주는 거 없이 우리한테 결국 아주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을 게 뻔한데 지금 이거 한다고 해도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근데 딴 나라가 한다고 하면은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 없네. 나도 더 늦기 전에 뒤에 가면 또 너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고민하다 왔어? 너는 괘씸죄 할까봐 나도 먼저 그냥 저기 현대나 일본처럼 먼저 가가지고 저기 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득을 봐야 되나 고민들 하고 있잖아요. 고민하면서 서로 눈치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런데 자기네 나라 내수가 크고 경제력이 좋은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니면 좀 그 G7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자존심 있는 나라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야 어디 지금 나도 넘버 2야. 너만 짱이야. 나도 일진이야 하면서 쉽게 그렇게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나 동남아나 미국하고 쌈 붙어봤자 100% 죽을 일밖에 없는 나라들, 미국한테 수출 안 하면은 죽는 나라들은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자존심 상하고 비굴한 모습이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기 전에 우리보다 더 큰 시장들이 야 미국한테 비굴하지 마, 우리랑 같이 나랑 해,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 내가 좀 어떻게 해줄게, 그러면서 전 세계 분위기가 야 미국하고 막 가서 손잡고 잘해보자 하면서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다들 좀 버티는 분위기네 하면은 우리도 야 이거
좀 가만히 있어봐라. 좀 기다려봐. 우리도 좀 같이 버텨보자. 뭔가 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미국을 고립시켜야겠다. 중국이 가서 유럽이나 캐나다가 이러면 우리도 지금 가만히 우리도 여차하면 보복관세 때릴 거야. 다음 주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하면서 서로 지금 다음 주에 지금 협상을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나와서 발표한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시진핑이 갑자기 조용하던 애가 나와가지고 뺨을 쫙 트럼프를 때리고 이런 양아치 같은 새끼 나는 도저히 너랑 절대 협상 안 해 하면서 나하고 생각이 같은 애들은 오늘 끝나고 방과 후에 학교 앞 떡볶이집에 다 모여. 딱 깃발을 들고 나온 거죠. 예, 굉장히 우리나라 너무 중국 무시하는데요. 국제 외교 정치요. 제가 볼 때 아이고 우린 맨날 중국 하찮 타고 욕하잖아요. 우리보다 몇 수 앞입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국민성이나 뭐나 뭐 여러 가지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얘네들은 항상 목표가 우리는 항상 미국 치마 속에서 이 정도만 해야지 원대한 목표가 없죠. 중국은 미국을 이겨서 세계 제일이 돼야지 그 목표로 십몇 년을 달려온 애들이에요. 거기에 모든 정치, 외교 모든 게 다 거기에 지금 국제 뭐 경제 이런 것까지 거기다 맞춰놓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보다 대응이 앞서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중국이 어떤 스탠스로 미국에 맞서느냐. 중국과 미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한테 이건 어떤 확고한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눈치 보면서 학교 끝나서 몰래 일진들 눈치 보면서 샥 자갖고 학교 문방구 옆에 떡볶이집 딱 가면 시진핑 이러고 딱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상에다가 순대랑 떡볶이랑 오뎅이랑 다 시켜놓고 얼른 와. 이것도 갈아타야 되나?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배팅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사실 중국이 미국하고 관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은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근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해서 뭐 먹고 사는 거 솔직히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34% 관세 맞불러 하면은 미국은 사실 속으로 웃어요. 그래, 열흘만 가보자. 누가 곡소리 나는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치고 나오는 거는 중국이 살 길은 뭡니까? 다른 나라가 중국하고 와서 손잡는 길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모든 나라가 트럼프가 꼴 보기 싫어도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다 끌려가면서 앞으로 중국하고 놀지마 해서 더 안 노르면 중국은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고 나가는 타이밍이구나. 우리도 해갖고 드디어 치고 나온 거거든요. 중국도 도박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보면 34% 관세를 때리면서 히토류 7개인가 때렸죠. 수출 통제. 그게 다 관세, 같은 맞불 작전으로 관세 때려봤자 자기들이 못 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히토류 그거 지금 정제하는 기술은 지금 중국이 거의 다 독점했죠. 근데 이번에 그 7가지인가 그 히토류 봤더니 다 뭡니까? 미국의 군수물자, 국방자원, 중요 필수물자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전쟁으로 내가 너한테 이길 수는 없겠지만 히토류 내가 통제하겠다. 물론 히토류 미국한테 수출 통제하면 중국도 이제 그만큼 손해를 보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일까지 오지 않기는 바랬지만 지금은 이제 드디어 반격의 타이밍이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무역 전쟁에 세계는 무역 경제 전쟁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앞으로 세계가 경제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밑에 있는 그 마가파들이 꼭 이 관세 전쟁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이미 마음을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나라들도 죽이겠다 하고 칼 들고 덤벼드는데 가만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경제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사실 중국이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상당히 지난 2월하고 3월에 있었던 중국의 대응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제 좀 보이시죠? 하지만 트럼프는 웃기고 있네. 나하고 뭐 관세 전쟁을 하자고 참
겁도 없네 하고는 괜찮다. 이거 할 테면 해봐라. 잘못된 선택이다. 앞으로 중국 끝장날 걸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는데 내 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것은 오히려 미국 경제는 황골탈퇴해서 더 좋아질 거니까 지금이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저가 매수하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틱톡도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요. 지금 예. 베트남이 근데 중국이 저렇게 나왔는데 베트남이 뒤통수 바로 그 다음날 때렸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보통 트럼프는 상대방이 안 한 말도 한 것처럼 과장해서 허세를 부리잖아요. 아직 베트남에서 공식 입장이 안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하냐면 베트남 총리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 물품은 관세 0% 때리겠습니다. 0%.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내 이런 얘기까지 했다. 나 지금 고려 중이야. 베트남 조금 깎아줄까 말까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아직 확실하게 얘기가 확인은 안 됐어요. 항상 트럼프 말만 믿으면 안 되니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중국도 이제 좀 쫄리겠죠. 예. 그래서 어제도 계속 금요일 날 그렇게 시장이 폭락했는데도 계속 트럼프는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자기 날마다 SNS 하면서 약한 놈이 패배한다. 버티면 된다. 우리가 이긴다. 의지를 굽히지 않고 시장이 떨어질건 말건 자기는 모두 다 자기들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답답하죠. 골프 치러 날아갔다고 그래요. 자, 이로써 작년 상반기까지는 큰 거시경제, 국제정세, 외교, 기축통화의 패권으로 어떤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게 나는가 그런 걸 보는 세력들, 제가 보는 게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그때 큰손들은 거의 다 철수했다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 근데 그렇게 철수했던 큰 세력들이 아니면 지금 금년에 시장에 남아있는 것은 개미들하고 짤짤이 버리던 단기 투자 펀드들이 남아있는데 얘네들도 2월 20일부터 철수하기는 했지만 시장이 떨어져도 트럼프가 꼴통 관세를 해도 여기까지 떨어지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해서 있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목요일 금요일 날 그거보다 더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다시 들어가도 되겠죠고 걸어놨던 것들이 지금 팍팍 거기로보다 더 떨어지면서 마진콜을 메꿔놔야 되는 막심한 손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폭락폭이 더 커졌다. 그리고 시장은 그전 영상들에서 본 것처럼 최근 영상에서 제가 안전자산으로 지금 이미 불이 나게 다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국채들의 흐름을 보여드렸었죠. 근데 안전자산 하면 국채도 선진국들의 국채도 안전자산이지만 보험성으로 대체자산이 될 수 있는 무엇보다 안전자산 대명사 하면 뭡니까? 금이에요. 금. 그리고 이럴 때는 비트코인도 조금 그나마 비트코인도 좀 괜찮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국채, 금, 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제일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달러가 무엇보다 안전자산 하면 달러입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든 팬데믹 같은 큰 블랙스완이 터지든 간에 일단은 제일 그동안 인정받던 거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한테 잘못이 와가지고 알죠? 모기지론 사태가 어디서 던진 겁니까? 미국에서 터졌어요. 그럼 미국 경제는 절단 나는 거죠. 그런데도 달러를 안 버리고 그때 달러가 올라요. 맞죠? 미국이 잘못해서 미국 경제가 작살나고 미국 경제가 제일 크게 피해를 볼 것 같다 해도 사람들이 달러로 올라요. 지금까지 교과서적으로 대부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큰일 났네 하면서 달러가 팍팍 떨어져요. 평소하고 다르죠? 이번에도 교과서적으로 예전 과거 데이터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어제 제 옆에서 고기 드시던 어떤 분한테 열심히 이런 비슷한 질문이 나왔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런 걸 보자는 거예요. 지금 안전자산으로 피하는 모습이 평소와 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럴 때는 꼭 이랬어 하고 그렇게 반응하셨다가는 큰 코 다쳐요.
그래서 항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달러를 버렸다는 거예요. 팬데믹 터졌을 때도 오히려 국채를 버리면 버렸지 달러는 안 버렸어요. 처음에 달러로 다 왔어요. 일단 전 세계가. 근데 이번에 달러가 버렸다는 게 평소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국채로만 쫙 갔죠? 아니 달러를 버린 다음에 유로화로 갔죠? 유로화로 가고 파운드화로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반대의 현상이 환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큰손들은 관세가 진정될 때까지 국제시장으로 피신해 있기로 했다. 여기서 환시장하고 국제시장의 움직임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뭡니까? 국제시장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독일 10년물 국채도 이리 다 몰리고 여기서부터 뚜두둑 떨어지죠. 프랑스 국채도 뭐 독일 프랑스 앞으로 국채 발행 엄청나게 한대. 가격이 더 싸진데 하는데도 그래도 상관없어. 일단 여기로 도망가려고 다 들어왔다는 거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국채는 앞으로 더 좋을 것 같다 하니까 이건 영국 거네. 일본이 제일 많이 들어왔죠. 일본 국채 금리 뚝뚝 떨어진 거예요. 너도 나도 앞에 와서 줄 서갖고 제발 일본 엔화 국채 좀 저한테 팔아주세요 하고 다 도망왔단 말이에요. 이리 정말 역대로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국채가 저런데 안전자산이 금은이 올라야 되는데 세상 웃긴 일이 벌어졌죠. 금을 버렸어요. 그리고 뉴스는 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모든 뉴스 기사를 봐도 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진짜 전쟁은 은시장에서 벌어지는데 아무로 못 본 체하고 왜 말이 없어. 광주 사태가 벌어졌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는데 뉴스에서 말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은시장에서 이렇게 밈주식처럼 폭락이 일어나는 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제가 나름 10년 보아온 사람입니다. 금은시장.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14%가 빠졌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이게 무슨 뭐 주식인 줄 아세요? 다시. 왜 이렇게 흥분하냐 또. 창피하게. 14.33%가 빠졌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금은 얼마나 빠졌나요? 이틀 동안. 그 금이 아이고 트럼프 관세가 장난이 아니나 하고 목요일날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전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장이 처음에 올라가요. 여기 보이시죠? 전부 금 삽시다 올라가는데 뭔가 금이 계속 떨어져갖고 이게 뭔 일이지? 우왕좌왕해요. 그리고 금요일날은 더 떨어지죠? 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어휴, 금이 이틀 동안 지금 금을 누구나 원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5%나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여러분들 뉴스 보면 다 금이 왜 이렇게 떨어졌어. 내가 금 믿었다 뒤통수 맞았네 하고 있죠. 근데 은 얘기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은이 14.33%가 이틀 만에 떨어졌는데 아무 뉴스가 안 나와. 재밌죠? 또 나만 재밌겠죠? 놀랍게도 금은이 크게 떨어졌더라. 왜? 이것은 제가 전에 언급한 대로 지금 가장 큰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은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시장은 갑자기 왜 폭락 중인가? 이번 주에 다 제가 영상을 만들어 설명을 드렸었죠. 처음에는 레딧에서 어설픈 실버 스퀴즈 그렇게 기세가 좋았던 2021년도에도 뭘 잘 몰라갖고 실패해갖고 오히려 그 다음날 2021년 2월 1일 차트까지 제가 보여드렸죠. 2월 2일날 오히려 시장에서 도망갈 때 밀고 내려가는 거죠. 더 이제 매도세가 커지면서 은가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기회만 세력들한테 주는 갖다 바치는 꼴만 그때도 됐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준비가 어설퍼. 이거 오히려 역공의 기회만 줍니다. 차라리 가만히나 있으면 본전이지. 제가 분명히 그 전에 3월 30일 날 뭐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제가 이거 아닌 것 같네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 저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상하방에 가만히 놔둬도 레딧만 안 나섰어도 이번에 금은으로 또 더 사놔야겠네. 기관들이 알게 모르게 더 들어와서 금은 가격, 채권 가격 지금 채권 가격 올랐던 것처럼 금은 가격도 올라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3월 30일부터 무너져서 역공을 당하면서 은가격이 확 떨어지니까, 그죠? 은가격이 이때부터 막 하루에 막 7%가 떨어졌어요. 7%, 막 4%, 5% 연속으로 떨어지니까 금가격이 오르다가 못 올라요. 그죠? 안전자산 금으로 가야겠네. 목요일부터 오르는데 은가격이 저렇게 매도세가 되면서 막 떨어져 나가면서 금은에 같이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하던 기관들의 돈이 뭉텅이로 같이 움직이면서 금에서 막 매도세가 나와. 이거 뭐지? 지금 금을 다 사야 되는데 어디서 누가 이렇게 생각 없이 파는 거야? 엉뚱하게 올라가다가 발목 잡히고 끌려 내려오죠. 그리고 운이 떨어지니까 이유도 모르고 금도 떨어진다. 더 많이 떨어지더라. 사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뭡니까? 마진콜을 당했다. 아까 본 것처럼 모든 기관들이 마진콜을 당했는데 이날 어디서 팔아야겠습니까? 돈 번 거에서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지난 2달 동안 개미들을 엄청 꼬셔갖고 앞으로는 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같이 삽시다 하면서 개미들 끌어모으고 역대로 많은 돈이 들어왔던 데가 어딥니까? 비트코인? 아니죠. 비트코인은 놀랍게도 날마다 트럼프가 나와서 띄워주고 하는데도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유동성은 한 달, 2달 전부터 쫙 빠졌습니다. 안 움직여요. 이미 ETF 뭐 블랙록이나 그런 데서 현물 ETF 만든다, 스테이블 코인 해준다 하면서 부흥 들어왔던 돈들이 ETF에서 2월, 3월에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남아갖고 영차 하고 있지. 세계에 ETF, 나도 비트코인 ETF 생겼으니까 좀 해볼까? 들어왔던 애들은 아이고 돌아가는 꼴 보니까 저거 별것도 없네. 뭐 힘들 때마다 금은 팍팍 오르는데 비트코인은 오르지도 못하고 아유 야, 네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한 번 속지 2번 속냐? 먹을 것도 없다고 다 나갔다는 거예요. ETF에서. 한국 사람들끼리만 그럴 리가 없어. 영차 하고 있죠. 이름을 코리아 코인으로 바꿔야 되죠. 자, 그래서 그랬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보세요. 목요일, 금요일 날 안 빠집니다. 이것도 나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채권처럼 오르지는 않지만 충격을 안 받고 버텨내요. 목요일, 금요일을.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금은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금으로 더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나? 더 오르겠지 한 거예요. 근데 오를 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은시장이 3월 31일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끌어내림을 오히려 레딧 때문에 역공을 받아가지고 당해봐라 하고 공매도 하고 스푸핑 전법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이 기회다 하고 누가 끌어내렸겠어요? 기축통합 패권 세력이 끌어내렸죠. 왜? 금이 오르는 꼴을 못 봐줘요. 마스터 플랜을 계속 이어가려면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에 집중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은이 35.40 넘으면 정말로 온갖 찌라시가 다 달라붙어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폭발적인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딱 레딧에서 와가지고 그 일을 해주잖아요. 참 개미들이 뭘 모르는 개미들이 자기들 앞날을 이렇게 망치네요. 가만히만 있어도 날아갔을 텐데 뭐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원래 금으로 가가지고 내가 지금 막 손해보고 막 주식이 다 떨어지고 해서 지금 막 손해보고 있는데 그나마 금이 오르니까 내가 좀 살만하다 라고 해서 금에다 넣어놓은 것도 은 때문에 3월 31일부터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공격받으면서 확 떨어지는 은 때문에 살아나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그냥 팔어. 여기다 하면 내가 막 올라가지고 주식에서는 꼬랐어도 금이 올라가지고 4일 이틀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전체 손익을 계산했을 때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면 내가 버티겠는데 그나마 금은 올라왔는데 금이 채권처럼 오르지도 못해. 뭔가 있어 이거. 그러면은 그냥 야 지난 2달 동안 돈 제일 많이 번 거 금 ETF에서 돈 빼가지고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막 전화 오죠. 골드만삭스, JP모건에서 따르릉 전화 와요. 사장님 바꿔. 그래서 뭡니까? 거기 그 무슨 뭐 도남동 헤지펀드죠? 예, 그렇소. 어디십니까? 나 JP모건인데 니네 저기 뭐 저번에 저기 숏콜 여기 걸어놨더라. 지금 주식시장 폭 나가면서 니네 빨리 이거 사다가 마진콜 넣어야지. 안 걸면
정말로 몇 배를 물어야 돼요. 아이고, 나 돈을 어디서 지금 정말 금 어차피 오르지도 못하고 있네 생각보다. 그동안 금에서 이득 많이 봤으니까 빨리 팔어. 그러면서 여기서 매도가 더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은 끌어내리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들이 마진콜 때문에 금을 팔고 나갈 때 은에도 좀 투자한 것도 같은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으로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때가 기회죠. 더 밀어요. 점점 쉽게 밀려요. 밀면 밀리는 대로 계속 더 떨어지죠. 세상에 이틀 만에 은을 어디까지 내렸나요? 51선, 100일선, 200일선을 전부 다 툴러가지고 우리가 보는 31.45, 30.07 어마어마한 저항선도 다 뚫어갖고 여기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결국 이 과정을 보면 금은이 이런 불확실성,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거 어떻게 얘도 못 버티구나 그런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전히 기술적인 아까 알고리즘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마진콜이 일단 들어가는데 먼저 3월 31일 날 어설픈 레디 때문에 시장의 균형이 깨지면서 당하게 되고 그거를 살리려고 했지만 4일 5일 폭락이 나오면서 금도 지금 은 때문에 주춤하고 잘 못 오르니까 그냥 금 팔고 마진콜 메꿔라 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메꾸니까 이때부터는 은 내리기가 더 쉬워지죠. 그냥 막 매도세가 자동으로 더해지니까 그 헤지펀드들의 그러니까 그냥 온 힘을 다 발휘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만큼 떨어뜨려 놨다. 왜 떨어뜨려 놨냐? 앞으로 마스터 플랜 세력이 다시 그동안은 트럼프의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모든 잘못이 트럼프한테 있다라고 밀고 가면서 다시 자기들의 마스터 플랜을 물밑에서 꾸려가고 반격할 기회가 나왔어요. 그게 지금 트럼프가 파월이 금요일날 선전포고를 하면서 동시에 나온 겁니다. 엔캐리도 밑에서 작용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뭡니까? 금은이 뜨면은 곤란하죠? 달러의 패권을 지켜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금은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각 잡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갖고 젖먹던 힘까지 끌어가지고 찍어 누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졌네요. 기사 가져왔습니다. 보셨겠죠 다들? 미국 헤지펀드들이 팬데믹 이후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예상 못하게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다 마진콜 직면한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고객사인 헤지펀드들에게 증거금을 더 내라고 전화통이 불이 났다. 이게 코로나 2020년 4월에 터졌을 때 그때 헤지펀드들이 허둥지둥 마진콜 메꿔느니라고 난리 냈던 때 이후로 5년 만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크게 허둥지둥 했던 일이 밝혀지죠. 결국은 보면은 최악의 하루였다. 관련 통계를 추적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악이었다. 국채, 금리, 주식, 석유, 오일 모든 게 다 급격히 하락했다.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던 모든 섹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방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증거금 더 안 넣으면은 이거 다 몰수패, 마진콜, 따릉따릉 경고 전화가 사방에서 막 와서 전화를 받으면서 사장님 어떻게 해요 우리 막 하니까 아유 이거 금도 어차피 금은 좀 오르고 있냐? 금이 이상하게 안 올라요. 어쩔 수 없지. 현금 마련해 금 팔아라. 금 ETF. 그러면서 은시장도 얼씨구나고 더 떨어졌다는 거죠. 세력들이 밀어버렸다는 거죠. 고객사들한테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장 모습 봤고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하나만 좀 듣고 쉬었다 가겠습니다.